안녕하세요, 군사덕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쯤은 다들 아시겠지만 북쪽이 새해가 밝자마자 우리 한국과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또 한 번 미사일을 발사해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은 지난 1월 5일 아침 8시 10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이 미사일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 상태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은 4차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이뤄진 일이기에 향후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해안지대가 아닌 중부 내륙 지역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고, 발사된 미사일은 오전 8시 13분 발사되어 약 10분간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외곽에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점을 보아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중거리급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약 10분간 비행 후 목표물을 타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이라면 사거리 1000km급의 노동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등이 있는데요. KN-23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예측할 수 없는 편심 탄도 비행을 수행할 경우 이와 같은 사거리, 이와 같은 비행 시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78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음을 알린 것이며, 앞으로 북한을 둘러싼 비핵화 압박에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맞서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행히 아직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의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중국의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르며 미국마저 맞설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무기체계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왔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렇게도 대단한 게임 체인저라고 난리인 이 무기체계들 중 막상 실전 배치된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적은 아니라는 뜻일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맞서 미국이 이조차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하이코어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의 적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국들인 만큼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한국 또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중국이라면 우리 한국에서는 현재 세계 최강 미국조차도 개발하지 않았던 상승 단계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아무리 마하 20의 속도를 넘어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극초음속 활강탄두를 탑재한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발사 초기는 적에게 쉽게 그 징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장 노출되기 쉬운 때이며, 특유의 불규칙한 기동 또한 어려워 적의 요격 미사일에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우리 군이 앞으로 개발할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이용해 손쉽게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개발하는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공군의 전술기를 통해 투발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북한과 달리 총 2,000여 개에 달하는 공군기를 운용하는 중국을 상대로는 우리가 쉽게 제공권을 장악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중국이 쌓아올린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요격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중국 공군기의 물량을 당해내지 못해 우리 군 전투기들이 격추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F-35 전투기 혹은 KF-11과 F-15EX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수백 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쏟아부어 중국 공군기 전부를 초토화시킨다고 해도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중국은 자신들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상승 단계에서 요격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미사일 발사 차량이나 사일로를 내륙 깊숙한 곳으로 숨겨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긴 사정거리에 훨씬 더 압도적인 요격 능력을 자랑하는 새로운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이 연구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의 정체, 극초음속 미사일이 새로운 전장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미사일 요격 능력에서 가장 앞서가는 두 국가는 각자 혹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글라이드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최첨단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 말 미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는 미국의 방위기업 노스롭 그루먼과 글라이드 브레이커와 관련된 1,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글라이드 브레이커라는 극초음속 활공 무기 요격 기술을 상당
수준까지 개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라이드 브레이커의 개발은 워낙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어 이 요격 체계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르파에서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가 상승 단계를 지나 중간 단계에 진입하면 요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를 참고해 봤을 때 글라이드 브레이커는 저기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HGV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아직 상승 단계에 있을 때 요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는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르파는 지난 2018년 7월 글라이드 브레이커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모든 종류의 극초음속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르파는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고 기존 요격 체계와의 통합이 용이한 체계가 선정될 것이라며 기존의 MD와 연계한 요격 체계를 개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 요격을 시도할 것으로 추측되는 글라이드 브레이커가 어떤 형태의 요격 체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이 있고, 이는 크게 기존의 요격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법과 새로운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는 SM-3 블록2A 미사일의 신형 요격체를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미 해군은 5종의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냈는데 이 중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것은 SM-3와 SM-6가 있습니다. 초기 SM-3 블록 1AB 미사일은 사정거리 약 700km, 최저 70km에서 90km, 최대 500km의 유효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M-3가 외기권으로 나가게 되면 위성 발사용 로켓처럼 고체 부스터에서 1단 로켓이 분리되고 2단 로켓이 분리된 다음 페어링 과정을 거쳐 3단 로켓이 분리된 후 키네틱 탄두 KV가 적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핵탄두를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직격 비행체 킬 비이클, 일명 KV라고 불리는 탄두는 실제로 적 탄도미사일의 핵탄두에 다가가 들이받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300km 밖의 핵탄두를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와 유도 조종 컴퓨터, 궤도 및 자세 제어용 로켓 닥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닥스에서는 여러 개의 분사구를 통해 가스를 분사하면서 KV 탄두가 정밀하게 움직여 적 탄도미사일의 핵탄두로 날아가게끔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때 나노 세컨드 단위로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제어 기술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KV 탄두가 적 탄도미사일의 핵탄두를 직격할 때의 운동 에너지는 125메가줄에 달하는데 이는 10톤짜리 트럭을 시속 960km로 날려보내는 힘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SM-3 블록 1은 최소 70km 이상 상승의 외기권으로 나가야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래서 SM-3 블록 1 요격 미사일이 임무를 수행하는 고도보다 더 낮은 40km에서 100km 고도에서 HGV 방식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으로 대응했는데요. 게다가 표적의 상승 곡선을 보고 비행 기도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강체는 마하 5를 넘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면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비행 궤도를 보이기에 기존의 SM-3 블록 1 계열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둥펑 ZF 탄두를 개발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 17에 탑재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 21D에도 장착하고 있으며 현재는 ICBM인 둥펑 31에도 장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1에 장착된 둥펑 ZF 탄두의 사거리는 3000km까지 확장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극초음속 활공을 통해 방어하는 측이 예측할 수 없는 궤도로 날아오기에 이지스 구축함 SM-3 블록 1AB나 사드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은 H-6K 폭격기에서 발사 가능한 CHASX-13이라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사일은 둥펑 17에 둥펑 ZF와 같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요격 체계들의 등장, 이에 따라 미국도 일본과 협력을 통해 SM-3를 더욱 개량한 SM-3 블록 2A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SM-3 블록 2A는 HGV 방식의 극초음속 활공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저 요격 고도를 33km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SM-3 요격 미사일과 SM-6 요격 미사일 사이의 방어 공백을 이용하는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미국이 SM-3 블록 2A를 개발하면서 이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SM-3 블록 2A는 미국과 일본이 2006년부터 공동 개발한 요격 미사일로 13.5인치 크기였던 기존 SM-3 23단 추진 로켓을 21인치로 확장해 사거리를 최대 2500km까지 늘렸는데요. 또한 최대 고도 1500km에 최대 속력도 마하 15 이상에 이르도록 성능을 끌어올려 ICBM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요격 능력을 가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인 SM-3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변화무쌍한 극초음속 활공체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SM-3 블록 2A는
적외선 탐색기의 성능을 향상해 기만체와 탄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직접 핵탄두에 충돌하는 KV 탄두의 크기를 늘려서 기존의 닥스를 HDAX로 교체했습니다. 닥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HDAX의 크기가 큰 만큼 이를 탑재하는 KV 탄두의 크기를 키웠다는 것인데요. HDAX는 기동하는 닥스의 추력을 자유자재로 조정해 급격한 궤도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극초음속 이상의 미사일을 더 빠른 속력으로 요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발사 징후로 조기에 탐지할 수만 있다면 그와 가까운 곳에 배치된 BMD-함에 SM-3 블록2A의 HDAX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 SM-3와 달리 구구구구구구 하고 상승 중인 적극 초음속 미사일을 향해 마 15 이상의 속도로 쏵 하고 SM-3가 날아가 평행 비행을 수행하다가 직접 때려 박아버려 조기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30일에 해외 군사 전문 블로그 고스트리 미사일 디펜스에서 올린 Strategic Capabilities of SM-3 Block-2A Interceptors라는 글에 의하면, 미국은 2030년대까지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BMD-함을 약 77척에서 80척이나 운영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 500발에서 600발 이상의 SM-3 Block-2A 요격 미사일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무기 체계들만으로는 HCM 방식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개발하는 하이코어 또한 이와 같은 형태의 HCM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데요. HCM 방식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적의 군사 플랫폼을 타격하는 전술 타격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요격 체계도 미국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한 궁극의 요격 체계와 한국의 대처 방향, 일각에서는 글라이드 브레이커의 정체가 우주 기반 요격 무기일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유사시 해안지대가 아닌 내륙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미 본토를 타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중국도 내륙에서 발사 가능한 둥펑 31 ICBM에 극초음속 8강체 탄두를 통합하려 하고 있는 만큼 바다에서 운용하는 SM-3 블록2A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2020년대 후반까지 적의 ICBM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위성 기반 레이저 요격 무기를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 우주 기반 레이저 무기 기술이 상승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승 단계의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공통점을 볼 때 어쩌면 글라이드 브레이커와 위성 기반 레이저 요격 무기 사업이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모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부단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더욱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큰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과 우주개발국은 국방우주체계 NDSA라는 위성을 이용한 전 지구적 감시 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약 550개나 되는 엄청난 수의 위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적이 발사한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위성이 탐지하면 추적 위성이 정확한 정보를 잡아 지상 및 해상의 요격체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생산이 중단된 SM-3 블록 1B가 아니라 SM-3 블록 2A를 도입하고, SM-6 또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신 버전의 SM-6 1B 버전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M-3 블록 2A는 이지스 베이스라인 9.C2 버전과 DMD 5.1 혹은 그 이상을 기반으로 하기에 우리 군이 차세대 구축함인 KDX-3 배치 2를 도입한 이후에도 운용 체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고요. 미국의 MD에 가입해 함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훈련을 진행하는 조치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M-3 블록 2A는 미국 외에도 일본이 함께 개발했다는 점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으나,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뭉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보면 우리도 일본보다 더욱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이판사판 가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경우 지정학적 특성상 일본보다 더욱 중요한 국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현재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미사일 방어 능력의 상당 부분을 우리 한국이 빼앗아와 간접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발전을 견제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LSM 해상형이 SM-3 블록 2A를 능가하는 요격 성능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수백 개의 군사 위성, 최소 수십 대의 조기 경보기를 비롯해 각종 정찰 수단과 무인기들, AIM-SPY-7 버전 1, 이지스 어쇼어를 비롯한 초강력 성능의 방공 레이더 등 그야말로 열가는 대만도 질려버릴 정도로 방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도 상당한 수준의 군사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다른 동맹국들과 힘을 합친다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는 우리 한국이 협력한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연합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주변국의 위협에 위축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고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연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서 기능하는 긍지 높은 국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기회가 있다면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SM-3 블록2A로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HCM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극초음속 요격체계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RGPWS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더불어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어 전략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싶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